딱 봐도 아내 말이 맞는 거죠. 저건 사랑이 아니라 작전이에요. 의뢰인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있는 분노는 뼛속까지 차가웠다. 나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이건 흔한 외도가 아니었다. 남편은 가짜 남편이었고 그 여자는 진짜 엄마였다. 이 둘이 만든 가족이라는 연극은 단 한 명을 희생시키기 위해 꾸며진 무대였다. 그리고 그 희생자가 지금 내 앞에 앉아 그 침묵의 전부를 견뎌냈다. 결혼했으니 당연히 같이 산다. 아이를 돌보는 건 책임이다. 그런 말들로 스스로를 속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그녀의 계획 아니었어요. 나는 메모를 멈추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눈은 못 속인다. 그 눈 안에 깃든 건 억울함이 아니라 무너진 믿음의 잔해였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설계된 침투였다. 사랑을 가장한 협박, 생활을 빌미로 한 점령. 남편은 집을 지켰고 그녀는 인생을 빼앗겼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그 빼앗긴 것들을 하나씩 되찾아주는 것이다. 방탐정의 이중 파일에서 전하는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더 많은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일은 언제나 누군가의 조용한 불신에서 시작된다. 대부분은 확신보다 직감에 가깝다. 그 직감은 문득 찾아와 마음 한 귀퉁이를 갉아먹고 어느 날엔 일상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다. 그날 내 사무실을 찾은 여자는 바로 그런 직감 끝에 앉아 있었다. 남편분이 중소기업 과장이시라고 하셨죠? 나는 첫 질문을 던지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단정한 셔츠 차림, 피곤이 스며든 눈빛, 한눈에 보아도 오랫동안 스스로를 갈아넣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매달 정해진 급여 외에는 다른 수입도 없어요. 성격도 조용한 편이고 친구도 거의 없고요. 취미도 딱히 없어요. 회사 끝나면 바로 집에 오고 차도 없이 늘 대중교통만 이용해요. 나는 그녀가 말하는 동안 조용히 노트를 펼쳐 메모를 남겼다. 익숙한 이야기지만 늘 다른 결말을 품고 있는 이야기. 그런 분이 최근 한 달 카드값이 월급만큼 나왔다고 하셨죠? 그녀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단 한 번의 들숨이 몇 달간의 혼란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제가 먼저 확인한 건 아니에요. 알림 문자 때문에 알게 됐죠. 그날따라 이상하게 늦게 들어오길래 뭐라도 사왔나 했는데 빈손이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카드사에서 300만 원 이상 결제 문자가 왔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패턴이었다. 너무 달랐어요.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이 갑자기 향수를 사고 비싼 와인을 사는 것도 이상했고요. 무엇보다도 혼자 쓰기엔 너무 과했어요. 뭔가 다른 누군가가 같이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의 눈이 처음으로 나와 마주쳤다. 그 안에는 단순한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보다는 더 오래된 것. 믿음이 천천히 무너질 때만 드러나는 눈빛. 불신이라는 이름의 그림자. 남편은 뭐라고 하던가요? 고객 접대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외부 접대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퇴근 시간이 바뀐 날도 많았어요. 원래는 6시 반이면 집에 오던 사람이 요즘은 밤 9시 넘어야 들어오더라고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펼쳤다. 손때 묻은 수첩엔 날짜마다 깨알같이 메모가 적혀 있었다. 여기, 이 날들 전부 야근이라고 했던 날이에요. 근데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혹시 현장 조사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나는 웃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다만 원하시는 게 진실인지 아니면 증거인지 그걸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나는 그 침묵이 길어지도록 두었다. 고통은 말보다 조용할 때 더 뚜렷해진다. 그녀는 이내 작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진실이요. 저 알고 싶어요. 더 이상 쏟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의심이 많은 건지. 그 말이 끝났을 때 사무실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그녀의 손등 위에 내려앉은 햇살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었다. 나는 펜을 덮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선생님, 그 사람을 애들 아빠로 알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너무 많은 감정이 쌓이면 오히려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녀는 지금 말이 아닌 체념으로 말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상황 어쩌면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까? 잠시의 정적. 의자와 옷깃이 스치는 미세한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렴풋이요. 근데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눈동자는 처음보다 더 차가웠고 오래된 기억의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여기서 나눈 얘기 절대 외부로 새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바로 답했다. 목소리에 단호함을 담았다. 물론입니다. 어떤 이야기라도 저희는 절대 유출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공간이 조용해졌다. 마치 조명이 꺼지듯 그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용히 단단히 서늘하게. 3년 전이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과거를 끄집어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같은 해 여름의 뉴스 자막이 떠올랐다. 수도권 전세가 하루 만에 1억 상승. 분양가 상한제, 실수요자들 패닉. 그해 주택시장은 패닉 바잉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우리도 보증금 1억 더 내라고 했어요. 안 되면 나가라면서. 이사 날짜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눌린 억장이 느껴졌다. 남편은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퇴근하고도 부동산 들르고 주말마다 지방까지 다녔어요. 이번엔 꼭 내 집 마련하자고 말했죠. 밥값도 줄이고 약속도 안 잡고 모든 걸 줄였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그런 상황에서 브로커를 소개받은 겁니까? 그녀는 짧게 그러나 확실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그냥 동네 부동산 사장이었어요. 우리 사정을 듣더니 아는 사람이 있다면서 소개하더라고요. 청약 전문가 백전백승이라는 말까지 붙였죠. 그 사람은 브로커였다. 말투는 부드럽고 매끄러웠지만 눈빛은 계산기 같았다. 정준호 씨, 그러니까 제 남편은 그때 월급이 380 정도였고, 저는 계약직이라 250 정도 벌었어요. 적금은 1,500쯤 있었고, 부모 도움은 힘들고, 아이도 없고, 부양가족도 없었죠. 그녀가 말을 잇기 전 나는 이미 다음 말을 짐작했다. 브로커는 한참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녀는 음을 끌지 않고 마치 외운 듯 말했다. 이 조건으로는 일반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점수 0, 신혼부부 특공도 불가. 지금 가진 자금으론 딱 하나의 방법뿐입니다. 그가 보여준 건 서울 외곽의 신축 아파트였다. 분양가는 4억 초반, 그러나 실거래가는 10억이 넘는 단지. 시세 차익만 5억 이상이라는 말에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다고 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엔 기쁨도 회한도 없었다. 단지 그 시절의 자포자기가 묻어 있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그런데 그게 우리 현실이더라고요. 나는 그녀의 다음 말을 이미 예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그 예상을 기다렸다는 듯 내 생각보다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서 위장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남편이 아이 셋 있는 여자랑 혼인신고를 하면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고. 그녀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켜쥐어졌다. 한 손가락 한 손가락, 말할수록 조여오는 죄책감처럼. 처음엔 웃었어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현실이더라고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가 아닌 아주 멀리, 아마도 3년 전의 여름으로 향하고 있었다. 브로커의 말이 떠올랐다고 했다. 부동산은 집을 사는 게 아닙니다. 타이밍을 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는 마치 마법처럼 모든 논리를 눌렀고, 남편은 확신에 차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형식적인 혼인신고일 뿐이야. 입주하고 나면 바로 이혼할 거야. 이 집 아니면 우리 평생 전세만 전전할 거야.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숨을 크게 내쉬지도 않았다. 그저 차분하게 현실처럼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사인했어요. 그 여자, 그 애들. 모두 현실을 위한 조건이었어요. 브로커는 계약서 한 장을 내밀며 마지막 말을 붙였다고 한다. 이 집이 당첨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이건 기회입니다. 놓치면 다시는 못 옵니다. 시세 차익만 5억이에요. 그 말은 논리가 아니라 유혹이었다. 희망이라기보단 생존의 밧줄처럼 들렸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복잡한 감정이 얽힌 그 얼굴엔 분노보다 단념이 더 짙었다. 그래서 나는 물었다. 그럼 그 여자는요? 그냥 아파트를 위한 도구예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기억이 그 답을 대신했다. 계약서에 사인하던 날, 그 여자는 조용히 그러면서도 또렷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두 분 덕분에 저희 아이들이 반지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그녀의 이름은 민수련. 아이 셋을 홀로 키우는 엄마였다. 남편한테 맞고 도망쳤어요. 아이들 데리고 나왔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이 기회로 저도 아이들도 다시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 말은 슬픔이 아니었다. 오히려 담담하고 단단했다. 슬픔이 일상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울지 않는다. 그 순간 세 사람의 인생이 하나의 계약서 위에서 엮였다. 집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각자의 마지막 기회를 위해. 그들은 이걸 서로를 위한 계약이라 불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시작이 너무도 기울어진 판이었다는 것을. 며칠 뒤 남편이 외쳤다. 됐어. 자기야, 됐어. 진짜 당첨됐어. 그는 휴대폰을 들고 달려왔다. 그의 눈은 붉었고 목소리는 떨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눈시울을 적셨다. 미소와 눈물이 엇갈린 얼굴로 중얼거렸다. 처음이었어요. 세상이 우리 편이 되어준 것 같은 느낌. 브로커의 말처럼. 한 장의 청약 당첨서가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아니, 바뀌길 간절히 바랐다. 며칠 후 수련에게서 연락이 왔다. 거봐요. 좋은 일 하는 거라니까요. 그녀는 밝게 웃었고 아이들은 신난 얼굴로 새집 거실을 뛰어다녔다. 수련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 풍경은 마치 누군가의 희생 위에 지어진 조용한 천국 같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선택이 서로에게 윈윈이라고 믿고 있었다. 의뢰인도 남편도 어쩌면 수련까지도. 하지만 그런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늦은 밤 남편이 전화를 받고 말했다. 수련 씨야. 막내가 열이 40도 넘게 났대. 애 셋을 혼자 볼 수가 없대. 그는 전화를 멀리하며 눈치를 살폈다.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 시선엔 따지기보단 무너지는 신뢰의 조각들이 쌓여 있었다. 응급실 데려가야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더라.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날 밤 그는 말했다. 금방 다녀올게. 그냥 병원까지만 데려다 주고 올게. 그러고는 나갔다. 그리고 다음 날 자기야, 싱크대 하수관이 터졌대. 손만 좀 봐주고 올게. 또 그 다음 날 입학 서류 작성 도와달래. 본인이 혼자선 어렵대. 나는 그제서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이게 단순한 기분 맞추기일까? 아니면 선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 남편은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 잔금 치를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참자. 그럼 이 집은 우리 거야. 하지만 이상했다. 그 집은 점점 우리를 삼키고 있었다. 나는 문득 그 집이 단순한 벽돌이 아니라 우리 관계를 갉아먹는 괴물처럼 느껴졌다. 의뢰인은 그날 처음으로 나직이 말했다. 정말 이게 우리가 원했던 삶일까? 그녀의 그 한마디는 어느 조사 기록보다 묵직했다. 한 번은 우연이다. 두 번은 상황이다. 하지만 세 번, 네 번 그건 선택이다. 그날 밤 남편은 또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왜 자꾸 나가? 수련 씨는 당신 남편이라도 돼? 그는 잠시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그냥 도와주는 거야.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도 없고. 나는 말을 끊었다. 잠깐. 하수구, 아이열, 입학 서류. 이게 다 잠깐이야? 그는 고개를 떨궜다. 도망치듯 침묵했고 나는 계속해서 밀어붙였다. 손도 잡았잖아. 팔짱도 꼈잖아. 어린이집에서 내가 당신한테 아빠라고 불렀어. 당신 그 여자랑 연기하는 거 진심이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럼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해? 아무 감정 없으면 그렇게 못해.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결국 그는 외쳤다. 아니라니까. 그 외침은 변명보다 폭력 같았다. 더는 믿을 수 없는 날카로운 감정의 파편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은 우리가 원했던 공간이 아니었다. 우리를 시험하는 무대였고 연기는 언제부턴가 진심이 되어 있었다. 혹시라도 수련 씨가 기분 상해서 혼인신고 취소하겠다고 나오면 어쩌려고. 그럼 우리 청약도 다 끝장이라고. 그래서 기분 맞춰준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숨은 거칠게 이어졌다. 하지만 그의 말은 점점 옹색해졌고 표정은 초조함으로 바뀌어갔다. 기분? 그게 사람 마음이야? 지금 당신이 맞춰준 건 기분이 아니라 관계야. 그녀의 마른 날이 서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이해하려는 톤이 아니었다. 유나야, 그 여자 지금 난리도 아니야. 그는 서둘러 말을 이었다. 혼인신고하면서 내가 세대주가 됐잖아. 그랬더니 수련 씨가 지금까지 받던 기초생활수급 다 끊겼대. 생활비도 없고 아이들 먹일 돈도 없대.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현실은 항상 구체적이고 생존은 언제나 감정보다 앞서기 마련이다. 하지만 유나의 눈빛은 더 이상 현실 따위에 기대지 않았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대. 계약 위반이라도 괜찮대. 그냥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다고. 그럼 돌려놔. 그게 맞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무겁지도 않았고 떨리지도 않았다. 그저 다 끝났다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계약금도 썼고, 집도 옮겼고, 아이들 학교도 바뀌었고, 그냥 지금 당장 깨자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민수련이 들어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올렸다. 그 눈엔 눈물도 없었고 미안함도 없었다. 오히려 담담했다. 그리고 어떤 확신마저 담겨 있었다. 저 많이 참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을 이었다. 준호 씨 계속 불러내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당신 남편인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숨을 참듯 입술을 앙다물었다.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수련은 유나를 향해 웃었다. 그 웃음은 다정했지만 너무 익숙해서 더 소름이 돋았다. 좋겠어요. 이런 남편 있어서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주고 무거운 짐도 들어주고 아이들도 잘 챙겨주고. 그녀의 말은 감탄이라기보다는 서운함과 체념이 섞인 고백이었다. 저 23세 결혼해서 30 전에 이혼했어요. 3명 데리고 혼자 산다는 거 어떤 건지 아세요? 누가 봐주지도 않아요. 안쓰럽게도 안 봐요. 그냥 귀찮아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다. 그래도 남편분처럼 누가 옆에 있으니까 살 것 같았어요. 의지할 수 있었어요. 든든했고 무서워도 덜 외로웠고.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말없이 기록하지 않은 채로. 이 장면은 기록보다 오래 남을 것이었기에. 그때 유나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련은 천천히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부드러웠고 단호했다. 준호 씨, 법적으로 제 남편이에요. 잠깐 빌렸으면 어때요? 어차피 서류상으로도 현실에서도 지금은 저랑 살고 있잖아요. 그 순간 정적이 방 안을 감쌌다. 유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아니, 보지 않았다. 나는 그 순간만큼은 목격자에서 증인이 되었다. 그는 이미 누구의 남편도 아니게 되어 있었다. 이미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했을 때 나는 알았다. 사람은 진심이 무너졌을 때 몸부터 반응한다는 걸. 그녀는 두 손을 배 위에 꼭 쥔 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걸음은 느렸고 숨은 억눌려 있었다. 현정님, 그 여자 제대로 작정한 것 같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내게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다. 거기엔 민수련의 SNS가 열려 있었다. 밝은 사진들, 따뜻한 장면들. 그녀는 내 남편과 함께 찍은 듯한 일상 사진을 연달아 올리고 있었다. 아이들 사이에서 웃는 남편의 얼굴. 차 안에서 커피를 건네는 순간. 도시락을 나누는 손끝. 좋아요도 댓글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명확한 공격이었다. 누구를 향한 것인지 그녀만 모르지 않았다. 잠시 후 팔로우 신청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수련이었다. 그녀는 보고 느끼길 원했다. 노골적으로, 일부러.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안의 침묵은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고 있었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선언이다. 아무 대응도 하지 마세요. 조사 들어오면 불리합니다. 브로커의 말이 귓가를 스쳤다. 입주 후 1년은 유지해야 한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 그래서 그녀는 참았다. 참고 또 참았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수련에게도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못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쓰러졌다. 복부를 찌르는 통증, 식은땀, 흐트러진 숨결. 응급실. 진단명은 스트레스성 위경련. 의사는 말했다. 이건 웬만해선 안 걸려요. 정말 많이 참으셨나 봐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모든 걸 놓고 싶어졌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남편이 병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고 동시에 너무 늦은 말처럼 느껴졌다. 이제 다 정리할게. 진짜야.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말이 더 이상 자신에게 닿지 않는다는 걸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날 밤 병실 옆 의자는 비어 있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울리는 휴대폰 알람뿐이었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조용히 물었다. 혹시 보호자분 퇴원 확인하셨어요? 네. 아까 급한 전화 받고 나가셨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다. 그는 또 수련에게 간 거였다. 다음 날 그녀는 그를 마주했다. 어디 갔다 왔어? 그는 말없이 눈을 피하다 결국 입을 열었다. 수련 씨가 협박했어. 당장 안 오면 위장결혼 다 불겠다고. 그래서 간 거야? 그게 아니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다. 지금 선택해. 나야 그 여자야?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만 좀 해. 내가 지금 이러는 게 나만 살자고 그런 것 같아. 너도 그 집에서 살고 싶다며?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난 집보다 당신이 나랑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게 중요했어. 그 말에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유나야, 나도 알아. 수련 씨 좀 이상해. 우리 사이 망치려는 것도 느껴. 근데 지금은 입주하고 1년만 참자. 그러면 진짜 다 끝이야. 그의 말이 끝났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우리의 무게보다 그 집의 무게를 더 크게 보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물었다. 그 집이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였구나? 그는 눈을 피했다. 그리고 외치듯 말했다. 그래, 마지막이었어. 내 아파트 돌려내. 그 집, 그 아파트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다고. 그 말은 사랑도 책임도 아닌 절박한 집착의 고백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한 남자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한 여자의 모든 인내가 끝나는 순간이기도 했다.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대신 눈물이 흘렀다. 그는 이미 집을 지켰고 나를 놓았다. 그녀는 결국 남편과 수련을 부정청약 혐의로 신고했다. 말없이 냉정하게. 모든 증거는 이미 수집된 상태였다. 그날 밤 그들이 함께 있었던 장면까지 내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그날은 그냥 잠든 거야. 아무 일도 없었어. 남편은 끝까지 발버둥 쳤다. 그러나 침대 위 나란히 누워있는 사진 한 장. 수련이 그의 귀에 속삭이며 웃는 장면은 모든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상상만 하던 걸 내 눈으로 보고 나니까 알겠더라.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그 말이 그 어떤 분노보다 차가웠다. 그깟 아파트 하나 얻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추잡한 짓을 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보이더라. 남편은 분노로 소리쳤다. 그깟 아파트? 내가 뭘 알아. 시세 차익만 5억이야. 10년을 아껴도 못 모을 돈이야. 그의 눈엔 더 이상 아내도 아이도 사랑도 없었다. 오직 하나, 그 집만이 존재했다. 그 기회가 나 없이도 괜찮은 거였으면 좋겠네. 그녀의 말에 그는 벽을 향해 외쳤다. 그냥 너만 빠지면 돼. 왜 날까지 끌어내려. 내 아파트 돌려내. 그 집이, 그 아파트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어. 그 말은 마치 자신의 무너진 삶을 쥐고 늘어지는 마지막 손짓 같았다. 부정 청약 조사가 끝나고 그의 아파트 당첨은 취소되었다. 계약은 무효가 되었고 수련과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그와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했다. 이제 더 이상 남편이라 부를 이유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물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녀는 말했다. 전혀요. 애초에 내 인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저 법적으로 아직 미혼이에요. 그 말은 씁쓸했지만 동시에 해방처럼 들렸다. 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한 사람의 무너짐과 다른 사람의 재건을. 사랑이 부서질 때는 큰 소리가 나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히 스며드는 냉기가 더 무섭다. 그녀의 눈물은 소리 없이 떨어졌고 그의 외침은 결국 벽에만 부딪혔다. 어떤 사람은 기회를 쫓다 인생을 잃고 어떤 사람은 손해를 감수하고 자존을 지켜낸다. 그리고 나는 또 한 번 배운다. 사랑은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켜가는 것이다. 인생은 기회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동안 나를 속였던 수많은 말들, 가정을 위한 선택, 서로에게 필요한 타협. 이제는 그 어떤 말도 나를 묶어둘 수 없다. 사랑도 결혼도 집도 모두 중요했지만 그 안에 내가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 이 모든 과정을 겪은 지금 내가 깨달은 건 단 하나였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로서 사는 데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지금 비록 혼자지만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가볍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서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간절히 원했던 아파트.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얻으려 했던 그 아파트가 결국 행복했던 부부를 갈라놓고 말았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 집은 우리에게 기회였고 꿈이었고 욕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진심을 시험에 들게 한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이젠 압니다. 진짜 집은 함께 웃고 함께 기대며 서로를 믿는 그 마음이라는 걸. 나는 오늘 그 집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의 이름으로 나의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사건을 맡았을 때 나는 그저 또 하나의 부정 청약 사례라 여겼다. 서류상의 남편, 조건 맞추기 위한 동거.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정 씨를 만난 순간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단순한 계약 속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남편을 빌려준 아내였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감정을 눌러온 사람이었다.
그녀가 보여준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사람에 대한 신뢰의 무게였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왜 그렇게 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냐고. 하지만 그런 질문은 늘 결과만 보고 묻는 이기적인 질문이다.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는다. 수많은 한 번쯤은 이번만은이 쌓이고 어느 날 문득 무너져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다. 현정 씨는 참았다. 끝까지 믿었다. 그래서 배신은 더 아프고 더 깊었다. 나는 기록을 정리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그게 아무리 기회라는 이름으로 포장돼도 그 안에 진심이 없다면 결국 다 무너진다. 그 남자는 집을 얻었지만 사람을 잃었고 그 여자는 보호자를 얻었지만 존중을 잃었다. 결국 그들 모두 손에 쥔 건 빈 계약서 한 장뿐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녀의 말 한마디를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것 같다. 이제 남편을 빌려주지도 않을 거고 사랑을 기회로 여기는 사람과 인생을 나누지도 않을 거예요. 그녀는 이겼다. 자신을 지켜냈고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을 진짜 강한 사람이라 부르고 싶다. 이상 방탐정의 이중 파일이었다. 일은 언제나 누군가의 조용한 불신에서 시작된다. 대부분은 확신보다 직감에 가깝다. 그 직감은 문득 찾아와 마음 한 귀퉁이를 갉아먹고 어느 날엔 일상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다. 그날 내 사무실을 찾은 여자는 바로 그런 직감 끝에 앉아 있었다. 남편분이 중소기업 과장이시라고 하셨죠? 나는 첫 질문을 던지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단정한 셔츠 차림, 피곤이 스며든 눈빛, 한눈에 보아도 오랫동안 스스로를 갈아넣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매달 정해진 급여 외에는 다른 수입도 없어요. 성격도 조용한 편이고 친구도 거의 없고요. 취미도 딱히 없어요. 회사 끝나면 바로 집에 오고 차도 없이 늘 대중교통만 이용해요. 나는 그녀가 말하는 동안 조용히 노트를 펼쳐 메모를 남겼다. 익숙한 이야기지만 늘 다른 결말을 품고 있는 이야기. 그런 분이 최근 한 달 카드값이 월급만큼 나왔다고 하셨죠? 그녀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단 한 번의 들숨이 몇 달간의 혼란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제가 먼저 확인한 건 아니에요. 알림 문자 때문에 알게 됐죠. 그날따라 이상하게 늦게 들어오길래 뭐라도 사왔나 했는데 빈손이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카드사에서 300만 원 이상 결제 문자가 왔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패턴이었다. 너무 달랐어요.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이 갑자기 향수를 사고 비싼 와인을 사는 것도 이상했고요. 무엇보다도 혼자 쓰기엔 너무 과했어요. 뭔가 다른 누군가가 같이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의 눈이 처음으로 나와 마주쳤다. 그 안에는 단순한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보다는 더 오래된 것. 믿음이 천천히 무너질 때만 드러나는 눈빛. 불신이라는 이름의 그림자. 남편은 뭐라고 하던가요? 고객 접대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외부 접대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퇴근 시간이 바뀐 날도 많았어요. 원래는 6시 반이면 집에 오던 사람이 요즘은 밤 9시 넘어야 들어오더라고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펼쳤다. 손때 묻은 수첩엔 날짜마다 깨알같이 메모가 적혀 있었다. 여기 이날들 전부 야근이라고 했던 날이에요. 근데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직접 확인해봐야겠군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혹시 현장 조사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나는 웃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다만 원하시는 게 진실인지 아니면 증거인지 그걸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나는 그 침묵이 길어지도록 두었다. 고통은 말보다 조용할 때 더 뚜렷해진다. 그녀는 이내 작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진실이요. 저 알고 싶어요. 더 이상 속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의심이 많은 건지. 그 말이 끝났을 때 사무실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그녀의 손등 위에 내려앉은 햇살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었다. 나는 펜을 덮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선생님 그 사람을 애들 아빠로 알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너무 많은 감정이 쌓이면 오히려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녀는 지금 말이 아닌 체념으로 말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상황 어쩌면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까? 잠시의 정적. 의자와 옷깃이 스치는 미세한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렴풋이요. 근데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눈동자는 처음보다 더 차가웠고 오래된 기억의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여기서 나눈 얘기 절대 외부로 새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바로 답했다. 목소리에 단호함을 담았다. 물론입니다. 어떤 이야기라도 저희는 절대 유출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공간이 조용해졌다. 마치 조명이 꺼지듯 그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용히 단단히 서늘하게. 3년 전이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과거를 끄집어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같은 해 여름의 뉴스 자막이 떠올랐다. 수도권 전세가 하루 만에 1억 상승. 분양가 상한제, 실수요자들 패닉. 그해 주택시장은 패닉 바잉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우리도 보증금 1억 더 내라고 했어요. 안 되면 나가라면서. 이사 날짜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눌린 억장이 느껴졌다. 남편은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퇴근하고도 부동산 들르고 주말마다 지방까지 다녔어요. 이번엔 꼭 내 집 마련하자고 말했죠. 밥값도 줄이고 약속도 안 잡고 모든 걸 줄였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그런 상황에서 브로커를 소개받은 겁니까? 그녀는 짧게 그러나 확실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그냥 동네 부동산 사장이었어요. 우리 사정을 듣더니 아는 사람이 있다면서 소개하더라고요. 청약 전문가 백전백승이라는 말까지 붙였죠. 그 사람은 브로커였다. 말투는 부드럽고 매끄러웠지만 눈빛은 계산기 같았다. 정준호 씨, 그러니까 제 남편은 그때 월급이 380 정도였고 저는 계약직이라 250 정도 벌었어요. 적금은 1,500쯤 있었고 부모 도움은 힘들고 아이도 없고 부양가족도 없었죠. 그녀가 말을 잇기 전 나는 이미 다음 말을 짐작했다. 브로커는 한참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녀는 음을 끌지 않고 마치 외운 듯 말했다. 이 조건으로는 일반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점수 0, 신혼부부 특공도 불가. 지금 가진 자금으론 딱 하나의 방법뿐입니다. 그가 보여준 건 서울 외곽의 신축 아파트였다. 분양가는 4억 초반, 그러나 실거래가는 10억이 넘는 단지. 시세 차익만 5억 이상이라는 말에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다고 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엔 기쁨도 회한도 없었다. 단지 그 시절의 자포자기가 묻어 있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그런데 그게 우리 현실이더라고요. 나는 그녀의 다음 말을 이미 예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그 예상을 기다렸다는 듯 내 생각보다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서 위장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남편이 아이 셋 있는 여자랑 혼인신고를 하면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고. 그녀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켜쥐어졌다. 한 손가락 한 손가락, 말할수록 조여오는 죄책감처럼. 처음엔 웃었어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현실이더라고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가 아닌 아주 멀리, 아마도 3년 전의 여름으로 향하고 있었다. 브로커의 말이 떠올랐다고 했다. 부동산은 집을 사는 게 아닙니다. 타이밍을 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는 마치 마법처럼 모든 논리를 눌렀고 남편은 확신에 차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형식적인 혼인신고일 뿐이야. 입주하고 나면 바로 이혼할 거야. 이 집 아니면 우리 평생 전세만 전전할 거야.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숨을 크게 내쉬지도 않았다. 그저 차분하게 현실처럼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사인했어요. 그 여자, 그 애들. 모두 현실을 위한 조건이었어요. 브로커는 계약서 한 장을 내밀며 마지막 말을 붙였다고 한다. 이 집이 당첨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이건 기회입니다. 놓치면 다시는 못 옵니다. 시세 차익만 5억이에요. 그 말은 논리가 아니라 유혹이었다. 희망이라기보단 생존의 밧줄처럼 들렸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복잡한 감정이 얽힌 그 얼굴엔 분노보다 단념이 더 짙었다. 그래서 나는 물었다. 그럼 그 여자는요? 그냥 아파트를 위한 도구예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기억이 그 답을 대신했다. 계약서에 사인하던 날, 그 여자는 조용히 그러면서도 또렷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두 분 덕분에 저희 아이들이 반지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그녀의 이름은 민수련. 아이 셋을 홀로 키우는 엄마였다. 남편한테 맞고 도망쳤어요. 아이들 데리고 나왔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이 기회로 저도 아이들도 다시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 말은 슬픔이 아니었다. 오히려 담담하고 단단했다. 슬픔이 일상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울지 않는다. 그 순간 세 사람의 인생이 하나의 계약서 위에서 엮였다. 집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각자의 마지막 기회를 위해. 그들은 이걸 서로를 위한 계약이라 불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시작이 너무도 기울어진 판이었다는 것을. 며칠 뒤 남편이 외쳤다. 됐어. 자기야, 됐어. 진짜 당첨됐어. 그는 휴대폰을 들고 달려왔다.
그의 눈은 붉었고 목소리는 떨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눈시울을 적셨다. 미소와 눈물이 엇갈린 얼굴로 중얼거렸다. 처음이었어요. 세상이 우리 편이 되어준 것 같은 느낌. 브로커의 말처럼 한 장의 청약 당첨서가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아니, 바뀌길 간절히 바랐다. 며칠 후 수련에게서 연락이 왔다. 거봐요. 좋은 일 하는 거라니까요. 그녀는 밝게 웃었고 아이들은 신난 얼굴로 새집 거실을 뛰어다녔다. 수련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 풍경은 마치 누군가의 희생 위에 지어진 조용한 천국 같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선택이 서로에게 윈윈이라고 믿고 있었다. 의뢰인도 남편도 어쩌면 수련까지도. 하지만 그런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늦은 밤 남편이 전화를 받고 말했다. 수련 씨야. 막내가 열이 40도 넘게 났대. 애 셋을 혼자 볼 수가 없대. 그는 전화를 멀리하며 눈치를 살폈다.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 시선엔 따지기보단 무너지는 신뢰의 조각들이 쌓여 있었다. 응급실 데려가야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더라.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날 밤 그는 말했다. 금방 다녀올게. 그냥 병원까지만 데려다 주고 올게. 그러고는 나갔다. 그리고 다음 날 자기야, 싱크대 하수관이 터졌대. 손만 좀 봐주고 올게. 또 그 다음 날 입학 서류 작성 도와달래. 본인이 혼자선 어렵대. 나는 그제서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이게 단순한 기분 맞추기일까? 아니면 선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 남편은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 잔금 치를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참자. 그럼 이 집은 우리 거야. 하지만 이상했다. 그 집은 점점 우리를 삼키고 있었다. 나는 문득 그 집이 단순한 벽돌이 아니라 우리 관계를 갉아먹는 괴물처럼 느껴졌다. 의뢰인은 그날 처음으로 나직이 말했다. 정말 이게 우리가 원했던 삶일까? 그녀의 그 한마디는 어느 조사 기록보다 묵직했다. 한 번은 우연이다. 두 번은 상황이다. 하지만 세 번, 네 번 그건 선택이다. 그날 밤 남편은 또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왜 자꾸 나가? 수련 씨는 당신 남편이라도 돼? 그는 잠시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그냥 도와주는 거야.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도 없고. 나는 말을 끊었다. 잠깐. 하수구, 아이열, 입학 서류. 이게 다 잠깐이야? 그는 고개를 떨궜다. 도망치듯 침묵했고 나는 계속해서 밀어붙였다. 손도 잡았잖아. 팔짱도 꼈잖아. 어린이집에서 내가 당신한테 아빠라고 불렀어. 당신 그 여자랑 연기하는 거 진심이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럼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해? 아무 감정 없으면 그렇게 못해.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결국 그는 외쳤다. 아니라니까. 그 외침은 변명보다 폭력 같았다. 더는 믿을 수 없는 날카로운 감정의 파편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은 우리가 원했던 공간이 아니었다. 우리를 시험하는 무대였고 연기는 언제부턴가 진심이 되어 있었다. 혹시라도 수련 씨가 기분 상해서 혼인신고 취소하겠다고 나오면 어쩌려고. 그럼 우리 청약도 다 끝장이라고. 그래서 기분 맞춰준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숨은 거칠게 이어졌다. 하지만 그의 말은 점점 옹색해졌고 표정은 초조함으로 바뀌어갔다. 기분? 그게 사람 마음이야? 지금 당신이 맞춰준 건 기분이 아니라 관계야. 그녀의 마른 날이 서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이해하려는 톤이 아니었다. 유나야, 그 여자 지금 난리도 아니야. 그는 서둘러 말을 이었다. 혼인신고하면서 내가 세대주가 됐잖아. 그랬더니 수련 씨가 지금까지 받던 기초생활수급 다 끊겼대. 생활비도 없고 아이들 먹일 돈도 없대.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현실은 항상 구체적이고 생존은 언제나 감정보다 앞서기 마련이다. 하지만 유나의 눈빛은 더 이상 현실 따위에 기대지 않았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대. 계약 위반이라도 괜찮대. 그냥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다고. 그럼 돌려놔. 그게 맞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무겁지도 않았고 떨리지도 않았다. 그저 다 끝났다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계약금도 썼고 집도 옮겼고 아이들 학교도 바뀌었고 그냥 지금 당장 깨자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민수련이 들어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올렸다. 그 눈엔 눈물도 없었고 미안함도 없었다. 오히려 담담했다. 그리고 어떤 확신마저 담겨 있었다. 저 많이 참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을 이었다. 준호 씨 계속 불러내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당신 남편인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숨을 참듯 입술을 앙다물었다.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수련은 유나를 향해 웃었다. 그 웃음은 다정했지만 너무 익숙해서 더 소름이 돋았다. 좋겠어요. 이런 남편 있어서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주고 무거운 짐도 들어주고 아이들도 잘 챙겨주고. 그녀의 말은 감탄이라기보다는 서운함과 체념이 섞인 고백이었다. 저 23세 결혼해서 30 전에 이혼했어요. 3명 데리고 혼자 산다는 거 어떤 건지 아세요? 누가 봐주지도 않아요. 안쓰럽게도 안 봐요. 그냥 귀찮아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다. 그래도 남편분처럼 누가 옆에 있으니까 살 것 같았어요. 의지할 수 있었어요. 든든했고 무서워도 덜 외로웠고.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말없이 기록하지 않은 채로. 이 장면은 기록보다 오래 남을 것이었기에 그때 유나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련은 천천히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부드러웠고 단호했다. 준호 씨, 법적으로 제 남편이에요. 잠깐 빌렸으면 어때요? 어차피 서류상으로도 현실에서도 지금은 저랑 살고 있잖아요. 그 순간 정적이 방 안을 감쌌다. 유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아니, 보지 않았다. 나는 그 순간만큼은 목격자에서 증인이 되었다. 그는 이미 누구의 남편도 아니게 되어 있었다. 이미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했을 때 나는 알았다. 사람은 진심이 무너졌을 때 몸부터 반응한다는 걸. 그녀는 두 손을 배 위에 꼭 쥔 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걸음은 느렸고 숨은 억눌려 있었다. 현정님, 그 여자 제대로 작정한 것 같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내게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다. 거기엔 민수련의 SNS가 열려 있었다. 밝은 사진들, 따뜻한 장면들. 그녀는 내 남편과 함께 찍은 듯한 일상 사진을 연달아 올리고 있었다. 아이들 사이에서 웃는 남편의 얼굴. 차 안에서 커피를 건네는 순간. 도시락을 나누는 손끝. 좋아요도 댓글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명확한 공격이었다. 누구를 향한 것인지 그녀만 모르지 않았다. 잠시 후 팔로우 신청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수련이었다. 그녀는 보고 느끼길 원했다. 노골적으로, 일부러.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안의 침묵은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고 있었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선언이다. 아무 대응도 하지 마세요. 조사 들어오면 불리합니다. 브로커의 말이 귓가를 스쳤다. 입주 후 1년은 유지해야 한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 그래서 그녀는 참았다. 참고 또 참았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수련에게도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못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쓰러졌다. 복부를 찌르는 통증, 식은땀, 흐트러진 숨결. 응급실. 진단명은 스트레스성 위경련. 의사는 말했다. 이건 웬만해선 안 걸려요. 정말 많이 참으셨나 봐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모든 걸 놓고 싶어졌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남편이 병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고 동시에 너무 늦은 말처럼 느껴졌다. 이제 다 정리할게. 진짜야.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말이 더 이상 자신에게 닿지 않는다는 걸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날 밤 병실 옆 의자는 비어 있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울리는 휴대폰 알람뿐이었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조용히 물었다. 혹시 보호자분 퇴원 확인하셨어요? 네. 아까 급한 전화 받고 나가셨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다. 그는 또 수련에게 간 거였다. 다음 날 그녀는 그를 마주했다. 어디 갔다 왔어? 그는 말없이 눈을 피하다 결국 입을 열었다. 수련 씨가 협박했어. 당장 안 오면 위장결혼 다 불겠다고. 그래서 간 거야? 그게 아니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다. 지금 선택해. 나야 그 여자야?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만 좀 해. 내가 지금 이러는 게 나만 살자고 그런 거 같아. 너도 그 집에서 살고 싶다며.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난 집보다 당신이 나랑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게 중요했어. 그 말에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유나야, 나도 알아. 수련 씨 좀 이상해. 우리 사이 망치려는 것도 느껴. 근데 지금은 입주하고 1년만 참자. 그러면 진짜 다 끝이야. 그의 말이 끝났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우리의 무게보다 그 집의 무게를 더 크게 보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물었다. 그 집이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였구나? 그는 눈을 피했다.
그리고 외치듯 말했다. 그래. 마지막이었어. 내 아파트 돌려내. 그 집 그 아파트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다고. 그 말은 사랑도 책임도 아닌 절박한 집착의 고백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한 남자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한 여자의 모든 인내가 끝나는 순간이기도 했다.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대신 눈물이 흘렀다. 그는 이미 집을 지켰고 나를 놓았다. 그녀는 결국 남편과 수련을 부정청약 혐의로 신고했다. 말없이 냉정하게. 모든 증거는 이미 수집된 상태였다. 그날 밤 그들이 함께 있었던 장면까지 내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그날은 그냥 잠든 거야. 아무 일도 없었어. 남편은 끝까지 발버둥 쳤다. 그러나 침대 위 나란히 누워있는 사진 한 장. 수련이 그의 귀에 속삭이며 웃는 장면은 모든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상상만 하던 걸 내 눈으로 보고 나니까 알겠더라.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그 말이 그 어떤 분노보다 차가웠다. 그깟 아파트 하나 얻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추잡한 짓을 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보이더라. 남편은 분노로 소리쳤다. 그깟 아파트? 내가 뭘 알아. 시세 차익만 5억이야. 10년을 아껴도 못 모을 돈이야. 그의 눈엔 더 이상 아내도 아이도 사랑도 없었다. 오직 하나 그 집만이 존재했다. 그 기회가 나 없이도 괜찮은 거였으면 좋겠네. 그녀의 말에 그는 벽을 향해 외쳤다. 그냥 너만 빠지면 돼. 왜 날까지 끌어내려. 내 아파트 돌려내. 그 집이 그 아파트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어. 그 말은 마치 자신의 무너진 삶을 쥐고 늘어지는 마지막 손짓 같았다. 부정청약 조사가 끝나고 그의 아파트 당첨은 취소되었다. 계약은 무효가 되었고 수련과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그와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했다. 이제 더 이상 남편이라 부를 이유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물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녀는 말했다. 전혀요. 애초에 내 인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저 법적으로 아직 미혼이에요. 그 말은 씁쓸했지만 동시에 해방처럼 들렸다. 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한 사람의 무너짐과 다른 사람의 재건을. 사랑이 부서질 때는 큰 소리가 나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히 스며드는 냉기가 더 무섭다. 그녀의 눈물은 소리 없이 떨어졌고 그의 외침은 결국 벽에만 부딪혔다. 어떤 사람은 기회를 쫓다 인생을 잃고 어떤 사람은 손해를 감수하고 자존을 지켜낸다. 그리고 나는 또 한 번 배운다. 사랑은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켜가는 것이다. 인생은 기회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동안 나를 속였던 수많은 말들, 가정을 위한 선택, 서로에게 필요한 타협. 이제는 그 어떤 말도 나를 묶어둘 수 없다. 사랑도 결혼도 집도 모두 중요했지만 그 안에 내가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 이 모든 과정을 겪은 지금 내가 깨달은 건 단 하나였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로서 사는 데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지금 비록 혼자지만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가볍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서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간절히 원했던 아파트.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얻으려 했던 그 아파트가 결국 행복했던 부부를 갈라놓고 말았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 집은 우리에게 기회였고 꿈이었고 욕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진심을 시험에 들게 한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이젠 압니다. 진짜 집은 함께 웃고 함께 기대며 서로를 믿는 그 마음이라는 걸. 나는 오늘 그 집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의 이름으로 나의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사건을 맡았을 때 나는 그저 또 하나의 부정청약 사례라 여겼다. 서류상의 남편, 조건 맞추기 위한 동거.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정 씨를 만난 순간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단순한 계약 속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남편을 빌려준 아내였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감정을 눌러온 사람이었다. 그녀가 보여준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사람에 대한 신뢰의 무게였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왜 그렇게 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냐고. 하지만 그런 질문은 늘 결과만 보고 묻는 이기적인 질문이다.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는다. 수많은 한 번쯤은 이번만은이 쌓이고 어느 날 문득 무너져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다. 현정 씨는 참았다. 끝까지 믿었다. 그래서 배신은 더 아프고 더 깊었다. 나는 기록을 정리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그게 아무리 기회라는 이름으로 포장돼도
그 안에 진심이 없다면 결국 다 무너진다. 그 남자는 집을 얻었지만 사람을 잃었고 그 여자는 보호자를 얻었지만 존중을 잃었다. 결국 그들 모두 손에 쥔 건 빈 계약서 한 장뿐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녀의 말 한마디를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것 같다. 이제 남편을 빌려주지도 않을 거고 사랑을 기회로 여기는 사람과 인생을 나누지도 않을 거예요. 그녀는 이겼다. 자신을 지켜냈고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을 진짜 강한 사람이라 부르고 싶다. 이상 방탐정의 이중 파일이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